아누라 부족 사람을 처음 본 건 이타쿠아이 강가였어. 가이드가 내게 덤불에 잠깐 다녀오라고 배를 댔는데 그 순간이었지. 나무 사이로 붉은 얼굴 칠한 누군가가 날 똑바로 쳐다보고 서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다리가 굳을 지경이었어. 그 형체는 곧 다가왔고 나는 그가 원주민 남성이라는 걸 알아챘지. 씨앗 목걸이를 걸고 몸엔 우르크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 한 손엔 활과 화살, 다른 손엔 그날 잡은 물고기를 들고 있었어. 가이드는 두 팔을 벌리면서 위협 이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더니 현지어로 말을 걸었고 남자는 금세 긴장을 풀었지. 저분이 아누라족입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당신이 만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이죠. 둘이 몇 마디 더 주고받곤 가이드는 나한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지. 난 그를 따라갔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희귀한 기사에서만 읽었던 존재를 이렇게 직접 마주한다는 사실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 아누라족,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인류학 연구자로서 아누라족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매우 매혹적이었어. 모험가로서 아마존 원주민을 만나려는 여행은 늘 내 버킷리스트였고 그래서 그 글을 작성한 작가에게 메일을 보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가이드와 일정을 짜게 된 거지. 버클리에서 마나우스까지, 거기서 다시 자바리 계곡 근처의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여정은 참 길었어. 가이드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조심스럽게 경고했고 그래도 나는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이 여행은 책 계약과 대학 강의,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은 바뀌었어. 다만 내가 상상한 방식은 아니었지. 우린 빽빽한 숲을 30분쯤 더 걸었어. 모기떼가 고름처럼 달라붙었고 난 그 시간에 학자이기도 한 가이드와 최선의 접근법을 계속 이야기했지. 그는 20년 동안 자바리 계곡의 고립 부족들을 연구해왔고 얼마 전 아누라를 만났다고 했어. 그들은 주로 생선과 카사바 가루로 먹고 살았고 그가 본 집단 중 가장 인상적인 장수를 보였대. 구성원은 40명이 조금 넘고 그중 5명은 90살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원주민 공동체에선 거의 전례가 없지. 젊은이들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강건했고 구름처럼 새하얀 치아를 갖고 있었어. 영아 사망이나 산과 합병증은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질병 발생도 1년 이상 전이었대. 가이드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서 몇 달간 함께 지내며 그들의 특이한 건강 비결을 봐보기로 했어. 그때 그가 그 글을 썼다고 했지. 아누라족,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마나우스를 떠난 뒤로 점점 심해지는 기침 사이사이 그는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기침 소리를 듣자 하니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건강을 찾고 싶었던 걸 거야. 당신은 괜찮죠? 그가 농담하듯 물었지. 난 웃으면서 두꺼운 안경을 툭툭 치며 시력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어. 곧 우린 다져진 흙의 넓은 공터, 부족마을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남자들은 활을 쥔 채 조용히 우리를 살폈지. 여잔 검은 무늬로 칠한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우리를 데려온 남자가 멈춰서라는 신호를 보냈어. 그리곤 자신은
무리 쪽으로 다가가 몇 마디 빠르게 주고받고 이내 붉고 검은 깃털로 된 큰 머리 장식을 쓴 노인이 다가왔지. 그 사람은 족장으로 보였어. 가이드와 족장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가이드는 도시에서 사온 물품이 가득한 배낭을 건네줬어. 족장은 약간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훑어봤고 나도 그를 훑어보게 되었지. 머리카락만 보면 50살은 넘었을 텐데 몸은 마른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어. 몸짓들은 마치 보디빌더 같았고. 물품 교환이 끝나자 족장은 우릴 받아들인 듯 했고 마을 안으로 안내했어. 마을은 초가집 5채. 안에는 해먹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엔 불이 있었어. 그 옆에는 내가 처음엔 알아보지 못한 커다란 물체 하나가 서 있었지. 가까이 가보니까 검은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이었어. 높이는 2m에 너비는 1m 정도. 표면엔 이상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를 따라 이빨 모양의 그림이 둘러 있었어. 구조물은 나무처럼 땅에 박혀 있었고 밑에는 과일, 뿌리채소, 카사바, 생선, 심지어는 동굴로 묶인 살아있는 사슴까지 놓여 있었지. 모든 것엔 검은 잉크 같은 표시가 되어 있었고 아까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물고기도 거기에 놓여 있더라. 가이드가 물었지. 이게 뭔지. 그는 아누라 족은 제규의 형태로 나타나는 숲의 정령을 숭배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설명했어. 오늘이 보름이라 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또다시 기침을 참지 못하면서 말했지. 남자들은 페카리 사냥을 나가고 돌아와서 해먹과 바구니를 엮었어. 여자들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그날 밤 의식 장신구를 만들었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족들은 우리에게 무심했고 심지어 불편해하는 기색도 있었지. 특히 가이드를 향해서. 지난번 방문 때 친구를 많이 못 만든 게 분명했어. 난 일종의 황홀감 속에서 모든 걸 노트에 적었고 가이드에게 이들의 건강 비결에 대한 그의 이론을 계속해서 물었지. 결국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보던 예전 논리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어. 이젠 식단,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허브 베데도보가 핵심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야. 아누라가 의식에서 음료로 널리 사용한다고 했어. 저도 한번 마셔봤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이 여러 번 날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그가 말했어. 그럼 오늘 밤 저희도 맛보는 건가요? 내가 물었어. 이제야 알게 된 사실들을 아직 소화하는 중이었거든.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우리가 묵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해먹 2개가 준비된 집으로 날 데려갔어. 그렇게 우린 지쳐서 해가 질 때까지 잠들었다가 의식이 시작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밤이 깊자 불길이 넓고 맹렬하게 타올랐고 남자들이 약 30분 동안 의식의 춤을 췄어. 여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빨과 깃털들로 만든 목걸이를 걸치고 내가 본 적 없는 색으로 온몸을 칠하고 나타났지. 전체가 압도적이면서도 아름다웠어. 춤이 끝나자 가이드는 우리가 원을 그려서 앉아야 한다고 손짓했어. 우리가 앉은 방향은 아까 그 나무 구조물 쪽.
밑엔 재물이 더 쌓여 있었고 모두 같은 검은 점이 찍혀 있었어. 족장은 이미 한동안 거기 앉아 있었고 어떤 액체가 담긴 큰 호리병 그릇을 리듬에 맞춰서 두드리고 있었지. 저게 배대의 두보입니다. 가이드가 속삭였어. 그는 불안한 듯 떨고 있었지. 족장이 준비를 마치더니 다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 그땐 그게 경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동정이었어. 그릇이 원을 돌며 사람마다 전달됐고 각자 길게 한 모금씩 마셨어. 내 차례가 되자 가이드가 다가와서 치료 효과를 많이 보려면 많이 마셔야 한다고 속삭였지. 난 망설이다가 조금만 들이키고 그에게 넘겼어. 하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지. 기억나는 건 맛이 역겨웠다는 거. 그리고 어지러움이 거의 즉시 밀려왔다는 것뿐이야. 주술의식에 사용된 노래와 불빛 사이에서 환각처럼 시야가 흔들렸고 이게 정상인지 가이드에게 묻고 싶었지만 모든 게 검게 꺼졌어. 눈을 뜨니 난 나무 구조물에 묶여 있었어. 두꺼운 덩굴에 내 손과 다리가 감겨 있었어. 바로 옆에 묶인 사슴과 같은 방식이었지. 머리는 쿵쿵 쑤셨고 공긴 연기와 땀 냄새로 가득했어. 부족 사람들은 날 원으로 둘러싸고 서 있었고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지.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무표정. 마치 최면에 빠진 사람들처럼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쳤어. 그리고 곧이어 이마에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닿더니 곧 검은 먹물이 내 얼굴을 타고 뚝뚝 흘렀어. 난 덩굴을 필사적으로 당기면서 바로 앞에 있던 가이드를 봤지. 그의 손엔 검은 액체가 가득 찬 작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어.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난 혼란스럽게 애원했어. 안 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 처지에선 폭물만으론 부족해. 재물은 더 큰 재물이 필요했네. 그가 말했어. 목소리가 떨렸고 곧 울음이 터져 나왔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때 불길이 요란하게 솟구치더니 마치 거센 바람에 밀린 것처럼 탁 하고 꺼졌어. 어둠이 모두를 덮었고 가슴이 조여들었지.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푸른 점 2개가 떠올랐어. 처음엔 반딧불인가 했는데 이쪽으로 다가왔지. 난 거대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를 봤어. 제규어 같되 이 세상에 어떤 제규어보다 훨씬 컸어. 몸은 반투명했고 연기처럼 흔들렸지만 그것이 내뿜는 포효는 내 발밑의 땅을 뒤흔들었지. 공포가 뼛속까지 차올랐어. 난 가이드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소리쳤지. 그럴 때마다 그는 살아야만 한다고 흐느끼며 되뇌었어. 그 괴물은 토템을 향해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바로 내 뒤에 나타났어. 미친 듯이 재물을 물어뜯고 과일과 생선, 뿌리들을 한 입에 삼켰지. 축축한 씹는 소리와 찢기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린 참기 힘들 정도였어. 사슴이 한번 비명을 지르더니 거대한 이빨에 꽉 물려 침묵했고 따뜻한 피가 내 얼굴과 가슴에 튀었지. 그런 혼란 속에서 날 묶고 있었던 덩굴이 끊어졌고 난 비틀거리면서 빠져나왔어. 난 온 힘을 다해서 숲속으로 달렸어. 달인 간신히 버틴 수준이었지. 뒤에선 가이드가 달려나오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어둠 속에서 앞도 못 보면서 비틀거릴 때 나뭇가지들이 내 얼굴을 때렸고 그는 나를 따라잡아 팔을 핥히면서 울부짖었어. 그렇게 거기 지륵 같은 숲 한가운데에서 우린 몸싸움을 시작했어. 그건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어. 우린 바닥을 구르면서 물고 핥히고 마치 동물처럼 서로에게 엉켜붙었어. 내 안경은 산산조각 나서 얼굴에서 떨어졌고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괴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렸지. 땅을 울릴 정도의 무거운 발맞춤이. 그렇게 몸싸움 도중 그의 기침이 거세게 터진 순간 난 겨우 몸을 뺐어. 벌떡 일어나서 그를 남겨두고 달렸지. 그의 몸에도 이제 검은 액체 자국이 가득했어. 내 이마와 그의 손에 묻어있던 바로 그 검은 액체. 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지. 그 생물이 그에게 닿았을 땐 난 계속 뛰고 있었어. 뒤에서 가이드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곧 이어서 이빨이 살을 찢는 소리가 이어졌지. 비명은 날카롭고 끔찍했고 악몽 같았어. 그리고 그의 비명 소리가 사라지기 직전 그는 분명히 이렇게 외쳤어. 살아야 한다고. 난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어. 다행히도 아침에 본 지형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강에 닿을 수 있었지. 1시간 가까이 강둑을 따라 걸어 배를 찾았어. 손이 떨리는 가운데 이전에 봤던 대로 모터에 시동을 걸었고 배를 출발시켰어. 그런데 뭔가 잘못됐는지 2시간 정도 물살을 헤치고 나서 엔진이 꺼졌어. 계속 시동을 걸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지. 결국 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인정했어. 그렇게 갑판 위에 쓰러졌고 깊은 잠에 빠졌지. 다음날 아침 상선 한 척이 다가오면서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에 난 잠에서 깼어. 마나우스로 돌아와서 당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 쉽지 않았어. 그 지역은 출입제한 구역이라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는데 난 그 허가가 없었거든. 게다가 그 가이드는 현지 경찰에게 수사를 6개월째 받고 있었다는 거야. 한땐 존경받던 연구원이었지만 암이 악화되면서 토지 분쟁에 휘말리고 불법 벌목업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팔아넘기고 심지어 부족들에게 접근권과 자원을 담보로 협박까지 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지. 결국 그들은 나를 풀어줬어. 아마 내가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야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숲과 구불구불한 아마존 강을 보면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지. 창밖의 나무, 물, 그리고 구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거든. 안경 없이도 말이지. 그 의식 속에서 내 시력은 돌아왔고
가이드는 나의 재물이 된 거야.